빅데이터 분석, 분석 모형 설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형 구축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그 기법들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통계 분석 기반, 그 다음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머신러닝, 그 다음에 그 밖에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통계 분석은 그 데이터의 이제 정보 추출, 그리고 데이터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예측 모델 생성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뭐 패런을 식별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 있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좀 더 큰 데이터 셋에서 그 데이터 셋 자체에 대한 유용한 패런, 상관관계, 뭐 트렌드 이런 거를 좀 찾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용량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 셋과 그리고 복잡한 구조에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지식 발견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또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그리고 예측을 수행하는 이런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걸 이제 우리 또 머신러닝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인데요. 일단 정형 형태가 아닌 그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는 기법들이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통계 분석입니다. 자, 이 통계 분석은 대표적으로 이제 선형 회귀 모델, 그다음 로지스틱 회귀 모델, 그다음 다변형 분석 같은 게 존재합니다. 뭐 선형 회귀만 하더라도 뭐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그다음에 연속적인 종속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 쓰는 방법이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형태고 또 그러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그런 예측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추세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뭐 이런 뭐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회귀인데요. 로지스틱 회귀는 똑같이 이제 회귀인데 레그레션인데 선형 회귀는 예측을 위해서 뭔가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분류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진, 바이너리 형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종속 변수 그리고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이진 결과를 가지는 종속 변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결과 자체가 그 로지스틱 펑션을 통해서 확률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이너리를 치자면 뭐 0, 1로 치자면 0과 1의 어떤 확률 값으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 분야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신용 위험 평가, 위험한지 뭐 어떤지 이런 걸 평가하는 데 쓴다거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변형 분석이 있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 어널시스. 두 개 이상의 종속 변수를 분석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주요 이제 기법들이 뭐 PCA 같은 주성분 분석, 그리고 요인 분석, 판별 분석, 클러스터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변형은 좀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뭐 차원을 좀 축소하자 아니면 숨겨진 요인을 발견하자 라는 데 이제 사용을 하고요. 뭐 그 밖에도 뭐 비모스 통계 뭐 그 밖에 뭐 생존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패런, 관계, 규칙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그리고 다양한 기법에서 모델링하고 데이터 분석, 유용한 정보, 지식 등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과 기존의 통계 분석은 뭐가 다르냐? 그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일단 대규모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가집니다. 근데 통계 분석은요, 좀 정형화되어 있고 소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 모델, 뭐 패런 인식, 분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포함해서 데이터의 새로운 패런을 발견하자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근데 이제 뭐
통계 분석은 모집단에서 샘플링, 표본 추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추론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게 핵심이고 마이닝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게 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비정형 데이터, 구조화되지 않은 이런 데이터도 다룰 수 있는데 뭐 이제 통계 분석은 정형화된 데이터만 주로 다루죠. 그리고 뭐 자동화된 프로세스도 많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능력이 강조되는 그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통계 분석은 데이터의 구조 관계를 이해하고 가설 검증해서 모델을 검증하는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포, 통계적 가정을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중점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데이터 마이닝과 통계 분석은 엄연히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이제 종류를 보면 크게 분류, 예측, 그 다음에 연관 규칙, 그 다음 군집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즉 여러 개의 어떤 클래스, 카테고리, 범주 중에 하나를 입력 데이터에서 그거 하나를 할당한다. 이게 바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입력된 데이터가 어느 분류에 해당이 될 것인지를 이제 할당해서 맞추는 거죠. 뭐 이제 그 대표적으로 뭐 로지스틱 회귀, 바이너리,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그 다음에 KNN, 뭐 그 밖에도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딕션인데요. 예측. 예측은 어떤 뭐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어떤 거 중에 하나 이렇게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미래 값, 연수적인 수치, 이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수치 값입니다. 수치형인 값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범주 중에 하나, 어떤 특정 클래스 중에 하나를 맞추는 이런 분류보다는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치값을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 예측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리니어 레그레션, 선형 회귀가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시계열 분석,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분류도 되고 예측도 되는 모델들이 다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분류만 되는 모델보다 뭐 예측만 되는 모델보다 이 둘 다 가능한 모델들이 다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관규칙 학습이 또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이게 어소시에이션 룰, 즉 연관된 규칙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학습하는. 그래서 데이터 간에 우리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관계, 그리고 그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라이오리 알고리즘 대표적이고 에클렛 이런 알고리즘들도 대표적인 연관규칙 이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인데요. 이 군집화, 이 클러스터링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없는 이제 우리가 뭐 분류를 할 수도 없죠. 레이블이 없으니까. 그래서 레이블 없이 그냥 데이터 자체가 어떤 유사도, 거리에 따라서 뭐 그룹화되는 군집을 이루는 그런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뭐 K-민즈, 그리고 뭐 계층적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밀도 기반의 뭐 DB 스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머신러닝인데요.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명시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 패턴 발견, 그리고 여기 통해서 예측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머신이 러닝,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다른 종류의 데이터와 학습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은 뭐가 다른가? 자, 머신러닝은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점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은요.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패턴을 발견하거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것보다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발견,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통찰력을 주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머신러닝은 이 모델을 자동으로 개선하는 이 알고리즘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 뭐 데이터셋 탐색, 분석하는 것이 좀 중점인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거기에는 통계 분석, 뭐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 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 분류 결과 이거를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발견된 패턴, 규칙 그리고 그걸 통해 얻은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인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컨셉과 출력에 대한 어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은 물론 이제 기법과 방법적으로는 중복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큰 관점에서의 목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차이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에서 크게 지도학습은 뭐냐? 비지도, 지도 이렇게 나누는데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정답, 레이블을 사용해서요.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모델이 어떤 주어진 입력 데이터로부터 예측을 수행하고 그래서 얼마나 실제 정답과 잘 일치되게 맞춰가는지를 이 점진적으로 개선합니다. 즉 모델이 그 정말 잘 맞출 때까지 계속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자체가 인크리먼털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목적 자체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예측 분류를 하자. 그런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자. 이게 이제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류와 회귀. 이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니 입력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여러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를 하자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스팸 필터링을 하든 의료미에서 질병의 유무를 질병인지 정상인지 질병이 걸렸는지 그다음에 뭐 손글씨 숫자인지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귀 레그레션은요. 연속적인 수치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주택 가격 예측, 주식 가격 예측, 기온 예측 이런 것들이 회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지도학습과 다르게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건 레이블이 지정이 되지 않은 데이터야.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런 어떤 구조, 패런, 어떤 그룹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나 어떤 보상 시스템 없이 입력된 데이터만은 가지고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특성, 구조 파악으로 주로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비주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이제 군집화, 클러스터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원 축소, 그다음에 연관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사한 특성을 가진 어떤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정답이 없이 그냥 고객들을 좀 나누자, 세분화하자, 아니면 유전자를 분류하자, 시장 분석을 하자 이런 데 이제 클러스터링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원 축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어떤 정보를 보존하자. 그래서 이 정보를 보존한 상태에서 차원을 축소하는 이런 데이터를 좀 요약, 간소하고 시각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원을 축소했으니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축소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너무 스팔스하면서 나왔던 거를 이제 덴스하게 바꾸니까 비용도 줄이지만 노이즈를 제거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PCA 같은 주성분 분석, TSNE, 오토인코더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관 규칙인데요. 어소시에이션 룰. 이건 이제 데이터 항목 간에 이런 좀 흥미로운 관계를 찾아내는데 이 관계라는 게 뭐 주로 이제 트랜지션 데이터에 대해서 쓰입니다. 트랜지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아이템들이 계속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거 이제 frequent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데 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어떤 그 아이템 셋, 조합들, 항목들 이거를 찾아내고 식별하고 그거를 여러 이제 어떤 마케팅이나
뭐 이런 어떤 분석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장바구니 그 분석이나 아니면 투자 상품을 권유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통한 뭐 추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화학습인데요.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reinforcement learning.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최적의 행동이 무엇일지를 배우는 과정으로. 그래서 이걸 강화학습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게임 아니면 뭐 로보틱스 뭐 하다못해 뭐 트레이딩 그 주식에 자동 매매하는 트레이딩 알고리즘 아니면 챗봇 이런 것들도 이제 강화학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어떤 환경에서 주어졌던 그 리워드가 있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 리워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하다 보니 그걸 이제 보상 시스템, 리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통해 더 나은 행동 전략을 개발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 개, 가치 기반, 정책 기반, 그 다음에 액트 크리틱 이 두 가지를 합친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치 기반은 여기 보면 각 상태에 따른 가치를 학습하고요. 그 가치에 따라서 최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Q-러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밸류 이터레이션도 있고. 그다음 정책 기반은 이 정책을 기반으로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 직접 매핑되는 어떤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을 최적화하는 걸 이제 기반으로 하는 강학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직접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그 폴리시에 대한 그레디언트 아니면 reinforce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액트 크리틱은요. 액트 크리틱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가치 기반이랑 이 정책 기반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행동을 결정하는 액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평가하는 크리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결정하고 그걸 평가받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A3C, 그 다음 DDPG 같은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남았는데요. 이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말 그대로 정형이 아닌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뭐 오디오, 이미지, 뭐 텍스트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텍스트 같은 데이터라고 이제 치고 텍스트 관련된 기반 어떤 기법들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마이닝인데요. 우리 데이터 마이닝에서 그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예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떤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패런, 트렌드를 식별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사용해서요. 그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주요 키워드가 뭔지, 그다음에 토픽 모델링, 그리고 이제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같은 이런 뭐 방법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웹 마이닝인데요. 웹 마이닝은 이제 웹이라는 대상, 웹에 있는 정보, 컨텐츠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의 그 컨텐츠 내용이 어떤지 분석하고 그다음 웹사이트들 간의 어떤 링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웹을 사용하는 그 어떤 사용 데이터 즉 어떤 식으로 고객들이 들어와서 사용자가 그 웹페이지에서 뭐 어떤 걸 클릭해서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얼만큼 머물러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이 있는데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제 뭐 감성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 이제 둘 다 뭐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소비자의 리뷰, 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사고 남기는 그 리뷰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소셜 미디어 포스트, 뭐 뉴스 기사, 거기에서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의견, 감정,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얼리티 마이닝도 이제 존재하는데 이거는 모바일 기기, 센서, 로그 파일 등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이야. 우리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이 모바일 기기면서 센서 덩어리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뭘 하는지 이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 행동,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줄여서 SNA라고 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어널시스. 그래서 다양한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어리를 이용해서 그 어떤 사람, 어떤 조직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노드와 엣지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만큼 친구의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석 모형 선정인데요. 자, 이 분석 모형을 어떤 걸로 선정하면 좋을지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이제 모형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배치 처리로 충분한지 이런 성능 요구 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 정형 데이터인지 아니면 비정형, 반정형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필요로 하는 적합한 모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품질도 중요합니다. 결측치, 이상치, 노이즈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거에 따라서 적절히 전처리를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양인데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사실은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컴퓨팅 지원도 자원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수와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피처에 대해서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종류가 범중인지 연속형인지, 그에 따라서 모델 선택이 중요하게 또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의 정확성인데요. 지금 현재 그 과거에 어떤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정확성이 높은 그런 모델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프로젝트에 따라서는요, 모델을 그냥 정확성만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해석 가능하냐, 이 해석 가능성을 염두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델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병원, 의료 쪽만 하더라도 이 모델의 결과를 높은 성능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어느 정도 해석이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 가능성, 인터프리터블한지, 익스플레이너블한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제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지 보수 및 확장성인데요. 이 모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유지 보수가 용이한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확장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주요 분석 기법들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뭐 보통은 이제 기술적 분석, 이 기술적 분석은 데이터의 이해, 요약, 이런 현재, 과거에 대한 데이터 패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뭐 대시보드, 보고서 작성, 요약 통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적 분석이죠. 이 진단적 분석은 뭐 이상치, 패런, 상관관계 등 이제 분석 원인에 대한 결과를 좀 찾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내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상관관계 회귀 분석, 인과 분석, 커절리티, 그리고 이제 다변형 통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적 분석인데요.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예요. 즉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는 어떨 것이다, 미래의 이벤트를 예측하는 그런 예측적 분석이 있겠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기계학습 모델, 뭐 시계열 분석, 회귀 모델, 분류 알고리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분석이 있습니다. 규범적. 예측 결과 바탕으로 최적의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것보다 뭐 어떤 최적화,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 그 다음 의사결정 분석,
뭐 복잡 시스템 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색적 분석인데요. 탐색적 분석은 데이터 내에 어떤 숨겨진 패런이나 정보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속에서 어떤 유용한 어떤 정보, 패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클러스터링, 그리고 이제 뭐 주성 분석, 그 다음에 고급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시간 분석인데요. 실시간 분석은 그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처리 분석, 그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결과가 제공돼야 되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스트림 데이터 분석, 이벤트 기반 분석, 동적 대시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계 기반 분석에 대해서 모형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통계적 기법은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두 변수 안의 자료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석 방법을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중에 둘 다 범주형이다. 둘 다 범주형일 때는 교차 분석, 크로스 이제 교차 분석, 뭐 이제 카이 제곱 같은 이제 여기 교차 분석이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범주형인데 독립 변수는 연속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그 로지스트 회귀 분석, 그리고 뭐 프로빗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로지스틱이랑 이제 비슷한데 그 로지스틱이 이제 로짓을 변환하는 어떤 형태로 한다면 프로빗은 그 이제 정규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 분석, 군집 분석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데 독립 변수는 범주형일 경우에는 이때는 뭐 t-테스트, 독립형은 t-테스트나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고요. 둘 다 연속형이다 라고 할 때는 뭐 상관관계, 선형회귀, 그다음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등이 이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그 모델을 이제 분류하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크게는 예측과 서술이 있습니다. 예측과 서술. 근데 이제 예측부터 보면 프리딕티브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류인지 범주형의 결과, 분류를 예측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값에 대한 그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회귀,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 같은 시계열에 대해서의 예측, 그다음에 포캐스팅 이런 예측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티브 서술에서는 뭐 연관 규칙이 이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 규칙을 찾아내죠. 그다음에 연수 규칙이 뭔지, 그리고 군집화에 대한 결과, 그다음 차원 축소 같은 게 서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술들은 뭐 예측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게 무엇일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에 대한 건데 이 서술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명을 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예측이냐 서술이냐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유형에 따라서 모델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변수 유형이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아니면 시계열이냐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형의 종속 변수를 가지면 이제 수치값이잖아요. 연속형이니까. 그래서 무한한 범위의 값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선형회귀나 다중선형회귀 같은 게 이제 많이 쓰이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인공신경망, KNN, K-민즈, 군집화, 그다음에 디션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범주형 종속 변수를 가질 때는 범주형 변수는 이제 제한된 수의 분류된 값, 범주형이니까요. 분류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뭐 로지스트 회귀 여기는 이제 두 개밖에 못 하죠. 그다음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즈, 서포트 벡터 머신, KNN, 그 인공신경망, 이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게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는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관찰, 측정된 데이터를 우리 이제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 아리마, 뭐 익스포넨셜 스무딩 같은 그런 평활화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모델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 유형이 뭐 표냐, 타블라 아니면은 텍스트, 그래프, 이미지, 오디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타블라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에서 뭐 회귀 분류, 앙상블 모델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앙상블 중에서도 뭐 라이트 GBM, XG 부스트 같은 이런 부스팅 기법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표 형식의 타블라 데이터다, 그러면 이런 부스팅 계열 모델을 쓰는 게 오히려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뭐 당연히 텍스트 마이닝, 뭐 랭귀지 모델 이런 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텍스트 데이터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뭐 형태수 분석기, 그리고 대표적인 뭐 문장에 대해서 LSTM, 트랜스포머, GPT, BERT 같은 대형 뭐 요새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그래프 데이터는 그래프 마이닝, 뭐 그래프 그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프 하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그래프 임베딩, 그래프 분류, 뭐 링크 예측, 커뮤니티 디텍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는 컴퓨터 비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뭐 컨볼루션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욜로와 같이 오브젝트 디텍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겐 디퓨전과 같은 이런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오디오 데이터는 이제 오디오 분명 이제 오디오 프로세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디오 프로세싱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처리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뭐 이제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뭐 퓨리에 변환해서 뭐 MFCC 같은 그 어떤 방법 기법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스펙트로그램으로 이미지로 바꿔서 처리한다거나 하는 이 오디오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 뒤에 뭐 LSTM, CNN 혹은 여러 가지 웨이브넷, 웨이브 플로우, 그다음에 타코트론, 웨이브 투백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분석 모형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분석 모형, 어떤 분석 모형을 사용할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할 때 이 모형의 이제 스펙을 잘 정의를 해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구조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 입력 출력은 어떤 형식으로 할지, 그리고 사용될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리소스, 시간, 그 다음에 예상되는 도전 과제들을 고려해 줘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대안의 분석 기법, 알고리즘을 선정하는데, 프로젝트 목적이 뭐냐, 예측이냐, 분류냐, 군집하냐,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적합한 알고리즘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들을 성능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뭐 크로스 그 우리가 이제 교차 검증해 가지고 뭐 좀 제일 좋은 모델이 뭔지 이걸 비교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적합한 독립 변수, 그 피처, 그다음에 종속 변수 레이블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 좋은 독립 변수 피처가 뭔지, 그다음에 레이블이 뭔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모델의 이제 정확성, 효율성을 이제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선택이 이 피처 셀렉션이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고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 당연히 피처를 선택해서 일부 피처만 사용하니까 학습 시간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준비, 그다음 훈련 데이터, 뭐 테스트 데이터, 검증 데이터로 분할하는 그 스플릿 과정이 있습니다. 전처리는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프리퍼레이션 과정에서 뭐 결측치, 미싱 밸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아웃라이어 검출을 해서 제거도 하고, 그다음 스케일링과 같은 이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 데이터 자체를 이제 적절한 비율로 뭐 이제 나눕니다. 보통 뭐 8대 2 아니면 뭐 7대 뭐 1.5 대 1.5 뭐 이렇게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요. 당연히 이 분류 분할을 통해서 과적합 방지도 하고 일반화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분석 기법별 뭐 최적 예측 분류를 위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튜닝 과정인데요. 모델이 이제 튜닝을 통해서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정말 최적의 어떤 최적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된 파라미터로 모델 평가도 하고 조정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 선정과 분석 기법 선정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 식별하고 선택하는 게 이제 필수적이고, 그리고 적절하게 변수를 잘 선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측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통계적 분석이든
기법이든 기계학습 기법이든 뭐 변수의 중요도, 피처 임포턴스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피처인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중요도가 높은 걸 이제 셀렉션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 분석해서 어떤 중요한 통찰력을 얻고 그리고 변수의 결측치나 이상치를 처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변수를 식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비교 실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맞게 그 적절한 실험 설계, 다양한 분석 모델을 사용해 실험하고 그거에 따른 모델 성능 평가. 그래서 최적의 우리가 이제 챔피언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의 예측을 결합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앙상블 기법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개념으로 파라미터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는 이 모델이 데이터로 학습하는 그 내부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는 우리가 뭔가 건드리거나 뭐 수정하거나 한다기보다 그 모델이 학습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값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이 실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추론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정되거나 데이터부터 학습돼서 모델의 성능이 이 파라미터 값에 그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에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델을 저장한다. 학습한 모델을 저장한다는 건 이 파라미터를 저장한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돼서 바뀌었던 변동된 그런 가중치 웨이트 값, 바이어스 값들이 파라미터고요. 그게 저장돼서 나중에 모델을 다시 불러와서 쓸 수도 있는 게 파라미터예요. 그럼 그에 반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냐?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 변수, 즉 설정값, 외부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델의 학습 과정, 그런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값인데 이게 어느 정도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설정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튜닝을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좀 구간을 나눠서 그리드 서치한다거나 랜덤 서치한다거나 아니면 베이지안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선정 및 분할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그 트레인 데이터는요, 분할을 할 때 뭐 60에서 80%는 트레인 데이터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한 40에서 20 정도로 설정해서 가져갑니다. 이제 검증 데이터가 만약에 필요하다. 이 밸리데이션이 훈련 데이터에서 이제 뽑아서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성능에만 만약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버피팅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습됐던 정답을 계속 보고 이거 문제집을 푸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계속 푸는데 정답 보고 아 이게 정답이었네 문제를 계속 풀면 내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만 잘 푸는 그런 과대적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 근데 반대로 훈련 데이터를 소홀히한다면 언더피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성능이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반화 성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키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교차 검증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엔 일반화 성능을 평가해서 정말 이 모델이 좋냐 안 좋냐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데이터의 모든 측면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K폴드가 적합하게 잘 쓰고요. 그다음 스트래티파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K폴드로 K개만큼 나눠서 쓰는데 스트래티파이드는 그 정답, 그 Y 값에 대해서 그 실제 그 각각의 클래스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데이터의 어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브 원, 아웃,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뭔데? 리브 원, 아웃이에요. 즉,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테스트로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래서 굉장히 매우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이제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이제 트레인 하는 겁니다. 학습했어요. 하나만 계속 테스트로 계속 써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리본 원 아웃 그다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크게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래서 모형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대표적인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지도학습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레그레션으로 구분이 되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확도, accuracy, 정밀도, precision, 그다음 재현율, recall, 그다음 F1 스코어, 그리고 ROC, AUC가 있습니다. 자, ROC, AUC 이거는 우리 하나씩 보면 정확도는 전체 중에 어떻게 얼마나 잘 예측했냐, 올바르게 예측을 했냐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전체 중에 잘 예측한 비율, 그게 accuracy가 되겠고요. 그다음 precision은 실제 양성으로 예측된 사례 중에 실제 양성인 사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중에 양성이 얼마나 있었냐, 양성인 예측 사례 중에 실제로 양성인 게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프리시전입니다. 그리고 리콜은 그 양성 사례 중에서 양성으로 예측된 사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정밀도는 양성으로 예측된 사례 중에 실제 양성인 비율인데 재현율은 실제 양성 사례 중에서 양성으로 예측된 비율의 사례 비율이 되겠습니다. 좀 반대죠, 서로. 그 다음에 이제 F1 스코어는 이 정밀도와 재현율을 조화롭게 평균 낸 게 F1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 하모닉 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ROC, AUC는 ROC가 이제 그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입니다. 이제 어떤 곡선이 나와요. 커브 곡선이 나오는데 그 커브의 AUC, 그 커브의 언더, 그러니까 언더 커브니까 이제 에어리아 언더 커브거든요. 그 커브 밑에 있는 영역을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ROC로 커브를 그리고요. 그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을 이제 점수로 이제 평가 지표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귀, 레그레션인데요. 레그레션은 이제 MSE, MAE, 그다음 R스퀘어 같은 이런 값들을 이제 평가 지표로 쓰는데 MSE는 이제 스퀘어드 에러에 대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차이, 그 결과 이 에러에 대해서 스퀘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을 MSE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E는 에러에 대해서 똑같이 예측값, 실제값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평균을 취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MSE, MA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스퀘어인데요. R스퀘어는 그 모델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합하게 그 데이터의 분산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지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스퀘어는 이제 결정 개수라고도 얘기하고요. 다음은 이제 군지파, 비지도 학습의 이제 군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실루엣 점수가 있습니다. 실루엣 스코어가 있어요. 그 클러스터 내 거리가 그 클러스터 군집이 있죠. 군집과 군집 클러스터 내의 거리가 클러스터 간의 거리보다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내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은 가까워야죠. 클러스터 내에서는. 그리고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에는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던 인덱스,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최대화하고 클러스터 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이런 지표로 던 지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모형을 이제 구축하는 절차인데요. 절차적으로는 이제 요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그 다음 검증 및 테스트, 그 다음 적용하는 이런 단계로 절차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정의한다는 건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정의한 게 있는데 그 정의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요건 정의로 이제 구체화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획을 했을 때 어떤 정의된 거를 기반으로 요건에 대해서 정의를 구체화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분석 과정을 설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실무 담당자랑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정의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 기법을 적용할지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분석용 데이터, 학습용과 테스트용을 분리한 다음에 자체 검증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신규 데이터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인데요. 이 적용은 분석 결과를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회사 내 업무 프로세스에 완전히 통합해서 실제 운영하는 단계가 이 적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 시스템의 적용, 자동화, 그리고 주기적인 리모델링 이런 단계로 수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분석 모형 이제 구축 절차인데요. 절차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건 정의,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 단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건 정의에서는 분석 요건 도출, 수행 방안 설계, 요건 확정이 있겠고요. 그다음 모델링에서는 모델링 마트 설계 구축하고, 그다음 탐색적 분석, 유의 변수 도출하고 모델링, 그다음 성능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검증 및 테스트에서는 운영상에서 실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영향도를 여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적용하기 전이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적용에서는 그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고 자동화하고, 그리고 주기적인 리모델링 과정으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분석 요건 도출이에요.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본다는 게 이때 뭘 하느냐. 그래서 요건 정의하죠. 상세적으로 구체적인 분석 요건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요건 분석을 통해서 정의한 거를 분석해서 이게 프로젝트 목표에 얼마나 부합한지, 실현 가능한 건지, 리소스는 얼마 되는지 이런 걸 평가합니다. 그리고 명세서를 작성해요. 어떤 관계자, 이해관계자 보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잘 기술하고, 그다음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협의합니다. 배경, 주요 이슈가 뭔지, 기대요가 제약사항이 뭔지 논의를 하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이제 확정하고 승인을 하죠. 그리고 기존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전에 수행된 분석 결과가 있다면 그걸 이제 사용을 해서 검토해가지고 유용한 게 뭔지 인사이트 방법론을 식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따르는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슈 정책에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요건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전체적인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 식별된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걸 완화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수행 방안 설계 때는 뭐 하냐면 이제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데이터의 기본 특성, 문제점, 트렌드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 가설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계정이 확보돼야 되겠고, 접근성이 있는지 존재 여부, 그다음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구조 품질, 뭐 처리 요구사항 이런 것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분석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뭐 목적이 뭔지, 범위, 목표, 시간 표, 그다음에 리소스 할당, 예산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WBS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나누어서 이제 작업 분석 구조를 설계하고, 그다음 필수 선택 항목을 구분합니다. 분석하는데 그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필수와 선택의 항목을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게 있는지 높은지 이런 것들, 필수 항목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게, 그래서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평가, 뭐 접근성, 기술성 문제, 시간 제약, 그다음 잠재적인 리스크 이걸 식별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완화 전략합니다. 똑같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전략. 그리고 이제 요건 확정입니다. 요건 확정 속에서는 이제 기획안을 공유하고 피드백도 받아서 검토 회의도 수행하고, 그리고 요건이 뭐 조정되면 조정도 반영해주고, 그다음 최종 요건에 대해서 문서화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거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관리, 변경에 대한 요청 절차, 변경 최소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여러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 사항도 공유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단계가 결국엔 요건 정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배웠고요. 그다음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에서는 이 모델링 마트 설계 및 구축이 있겠죠. 그래서 모델링 마트 설계 및 구축. 이거는 뭐 비교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소스가 뭔지 식별하고, 뭐 필요한 데이터 추출해서 수집하고, 그 기본적으로 탐색해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전처리, 뭐 정제 과정, 그리고 요약 및 변수 식별, 그다음 모델링 마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는 모델링 마트를 설계하고, 스키마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데이터 적재, 로드하는 과정, 그리고 품질 검증하고요. 뭐 당연히 데이터가 완전한지 정확한지 일관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데이터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하고요. 마트를. 그다음 성능 최적화. 그 쿼리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좀 우리가 인덱스 조정, 쿼리 최적화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화를 거칩니다.
그래서 탐색적 분석과 유의 변수는 뭐 변수의 분포 확인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뭐 구간별로 유의미한 차이 있는지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 모형을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타당한지 적합성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형을 이제 보정하기도 하고 조정 그리고 뭐 여기에 따라서는 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한다거나 파라미터 변수 선택을 다시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에 필요한 예상 소요 시간을 추정해서 일정에 이제 넣고 효율적 분석 도구 사용하고 그다음 데이터 부족 문제를 좀 해줘요. 데이터가 만약 부족하다 그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뭐 모형을 보강한다거나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신속한 변수 개발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수 개발하고 모형에 이제 적용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인데요. 모델링에 필요한 기법이 뭔지 선택하고 결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델링 기법을 선택하지 적합한 기법을 선택하고 근데 그 기법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기법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모델링 하죠. 이제 최적화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델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데이터 마이닝 모델링도 있고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이제 뭐 프로세스 자원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냥 입력값이 확률 부분 갔을 때 적합하게 이제 사실은 불확실성 모델링이 효과적인데 복잡한 시스템 동작을 모델링해서 시나리오에서 성능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적화 모델링은 이제 제약이 있고 입력값이 상수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최적으로 할당한다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할 수 있어요.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다음 최적화 기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결합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모델링은 좀 뭐 어떤 통계적 가설, 유의성에 집중하기보다 실제 데이터로부터 패런, 통찰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공급망 관리, 뭐 리스크 평가, 또 뭐 시장 동향 분석 이런 거에 많이 쓰고요. 최적화는 뭐 제조, 뭐 물류, 뭐 금융 뭐 이런 데서 비용을 줄이고 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을 세분한다거나 이상 탐지, 연관 규칙, 시장 분석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목적에 맞춰서 모델링을 잘 어떤 기법을 선택할지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모델링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우리 아까 성능 지표 본 것처럼 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향상도 이런 걸로 성능 평가하고 뭐 시뮬레이션은 모델 성능을 이제 처리량, 평균 대기 시간 이런 걸로 측정을 하고 최적화 모델은 이제 최적화 이전의 값과 이후의 값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 모형 적합성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학습용 데이터 집합을 또 이제 구축하고 검증용 데이터랑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실제 뭐 과적합된 거 아니냐 그 결과가 잘 좋게 나왔는지 이런 거 우리가 실제적인 성능 평가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 상황에서 실제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모방한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제 데이터, 사용자 요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개발하고 그다음 테스트 진행을 한 다음에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형의 정확도, 속도, 안정성을 평가하고 뭐 결과에 따라서 결과 좋지 않으면 이제 모형을 조정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좋을 때까지, 좋은 성능을 나올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인 검증 과정.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뭐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 성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하다 보면 적용하다 보면 뭐 여기에 이제 뭐 과대적과 과소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적용 단계에 있기 전에 비즈니스 영향도를 평가해야 됩니다. 자, 비즈니스 영향도는 과연 이대로 투자 비용 대비 프로젝트 결과가 얻어지는 어떤 수익 증가, 뭐 비용 절감을 계산해서 ROI를 이제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 ROI를 도출했으면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얼마나 이 모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투자한 비용 대비 얻어진 재무적 이득 이게 이제 RO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델의 재현율을 증가시키고요. 그러니까 재현율을 개선시키면 더 많은 사례를 포착하거나 뭐 수익 증가, 비용 절감, 정량화로 이어질 수 있겠고 향상도가 개선이 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반응률을 얻을 수 있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다음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 효과로 뭐 공정, 서비스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경제적 이득이 계산될 수 있겠고요. ROI가 이제 막 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 최적화에 대해서 정량적 효과는 최적화를 통해서 값이 개선이 된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변화량으로 경제적 이득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가글에 대해서 실제 적용해서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 통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효과가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 단계에서 운영 시스템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동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종 개발된 모형을 기존의 IT 인프라랑 통합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운영에.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에 통합을 하든 아니면 배치에 이제 설정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 저장을 하든 이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성과를 계속 기록합니다.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성과가 어떤지를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모형이 분석 모델이 뭐 좀 이상 징후, 중요 사건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 혹은 모델의 성능,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상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이상 상태가 감지되면 바로 연락이 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델 성능이 이제 하락할 수 있거든요. 운영 중에.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배포하고 그다음 결과를 활용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모델링 결과에 대해서 리포팅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 운영 최적화, 고객 서비스 개선 이런 데 이제 적용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리모델링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근데 성능이 이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능 추적도 가능하고, 왜냐면 계속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이 좀 떨어졌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감지를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재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모델을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수가 추가돼서 그 추가된 변수를 고려해서 아니면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해서 그래서 모델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좀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 목적 함수를 재설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를 재검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 운영 제약 조건 뭐 자원이 좀 제약이 변경된 경우에 이런 조건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해서 안정성과 정확성 검증하고 그리고 기존 모델 대비 얼마나 개선이 잘 됐는지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승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리모델링 모델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운영 환경에 적용하는 이런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모형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뭐 실제 그 단계별 뭐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고 어떤 단계별로 운영이 되는지 그 사이클을 한번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